네. 국민교육지부 수쟁평가 공개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좀 더 조직도 많이 하고 많은 단위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기로 약속하신 분들도 아직 도착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부식을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행은 제가 올렸던 대로 이남시 수장님이 올 토론회는 진행을 하실 거고 주발제자로 재능교육지부 수쟁평가를 재능교육지부 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발제를 유득기 동지가 해주시고 그리고 홍성민 선생님이 또 운동적인 의미에서 재능교육지부 수쟁에 대한 평가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준비된 단위에서는 좀 자유롭게 자유발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서로 잘 모르니까 그래도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단위랑 소개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정용선단이라는 이남식입니다. 박수로 한꺼번에. 네, 재능지부 유은규입니다. 업무진 노조 고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민교육국장 대원입니다. 네, 전국자파연대의 김영규입니다. 전국자파연대 원영정입니다. 학생교육부 현장국장 오준표라고 합니다. 노동자연대 다함께 공지입니다. 정례토 조직국장 이충길입니다. 네, 자파연대 최덕기입니다. 네, 전교조 서울지부 윤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적설운동 조직국장 김성길입니다. 네, 재능지부 강재무식입니다. 네, 재능지부 이현식입니다. 재능지부 연구입니다. 노동당 당원 최우병입니다. 예, 선호유입니다. 건대 그 사람 전태삼입니다. 예, 고시영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꽃민 영상 우리 최국표 선생님 촬영을 아마 이제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거나 뭐 이런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나중에 다른 법 대응을 포함해서 그런 일체 없으실 수 있고요. 그럼 오늘 저기 꽃민 영상 기록으로 일단 좀 남기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이 화창한 주말입니다. 지금 뭐 밀양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서울에는 무슨 불꽃 축제 한다고 해서 굉장히 또 참 심각한 이런 또 하루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목욕 제기하는 심정으로 샤워를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온 저희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가는 뭐 의미는 아마 여기 계신 동료들이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쪼록 오늘 공개 토론회가 사실은 뭐 여러 차례 조금은 이런 시일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뭐 이렇게라도 자리가 마련된 것이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어떤 결론을 내는 건 아니더라도 그간의 과정들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평가와 관련한 쟁점들이 있을 텐데 이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같이 좀 논의하는 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예를 들면 뭐 황구단에서 그대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동지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 내부의 불편함 이런 좀 진실까지도 좀 밝게 드러내면서
어떻든 좀 더 진전된 재능투쟁 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고 바로 발제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능지부 유덕규 동지 이게 아마 이제 지부의 공식 평가인 셈이죠. 네, 그래서 재능지부의 그간의 2076일 투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재능지부 투쟁 2076일 간의 투쟁 평가가 지부에서 간간히 이루어지고 했지만 공탁투쟁 과정 속에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부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좀 조심스럽고 또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평가를 했고 사실 이 자리에 한구단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 조합원들도 함께 나와서 하기를 바랬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자료를 보시면 자료 소개가 페이지에 잘 안 나와서 19쪽부터 쭉 나온 게 이제 노동맨 뒷장까지 합의문까지 그간의 동탁투쟁 과정 속에서 투쟁 경과와 또 동탁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이 입장을 냈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간히 다들 이제 공개됐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예,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능지부 투쟁 과정 및 평가. 일단 재능지부 투쟁은 크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투쟁 돌입하는 그 시기와 그리고 본사 투쟁, 그리고 2010년 11월에 한구단 농성장으로 이전해서 한구단 투쟁을 하던 시기, 그리고 다시 2013년 2월 6일 본사 종탑 올라가면서 본사 앞에서 투쟁하는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 투쟁이 처음 시작된 거는 2007년도 4월에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안에서 임금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교사들이, 조합원들이 임금이 삭감되는 안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것을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이것이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었으나 당시 지도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총투표를 붙여서 아주 근소한 차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임금을 받아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죠. 많이 집행 과정 속에서 많이 이야기들 됐던 것처럼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삭감되는 교사들이 생기면서 문제의식을 다시 하게 되고, 투쟁을 이 부분에 대한 투쟁, 그리고 회사에게 재교섭을 요구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회사는 부탁계약서를 재계약을 하도록 했고, 임금협약, 임금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교사들이 처음에는 한 3분의 2가량이 최초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3분의 2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근데 회사는 이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렇게 만료다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계약서를 쓰는 조합원들과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31일 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서 26명의 교사가 위탁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월 31일 날 위탁계약서를 26명이 거부했으므로 12월 31일 이후로
앞으로는 26명의 계약 해지되는 그런 수순이 남아서 노동조합에서는 재교섭 요청과 함께 계약 해지, 해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농성을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2007년 12월 21일입니다. 그렇게 돼서 투쟁이 쭉 이제 농성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고요. 과정 속에서 많은 탄압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2008년 5월에 회사는 문제가 됐던 수수료 제도를 바꿉니다.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수료 제도는 이제 일반 보통의 타 회사, 흡수기회사와 유사한 그런 일반적인 수수료 테이블로 옮겨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했던 그 수수료 제도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됐던 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없앴던 월별정산, 마이너스 월별정산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월별정산이라는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순증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단체협약 속에서 그것을 없앴는데 다시 그게 이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악제도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악제도가 자동 충당 제도하고 마이너스 순증 월별정산 이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이 부분도 전반적인 수수료 제도가 변화한 것에는 실질적으로 환영하나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해 줄 수가 없었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그 제도를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0월달, 11월달에 회사는 단체협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을 해지하게 되고 2008년 단체협약 11월에 해지하니까 전임자 2명, 당시 지부장이었던 유명자 지부장과 사무국장이었던 오수영 사무국장이 복귀 명령이 내려졌고요.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쭉 투쟁들을 본사업 투쟁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본사업 투쟁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연대나 아니면 대중적 연대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좀 고립된 투쟁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남아있던 조합원들도 회사를 떠나가게 되고 최종 26명의 교사가 위탁해서 작성 거부를 했던 그 교사들도 떠나게 되면서 12명이 남게 되는 거죠. 12명의 조합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립된 투쟁 속에서 연대 동지들이 주의 기간 동안에 좀 다른 투쟁의 방식들을 고민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본사 앞이 고립되어 있고 접근도도 연대 단위들이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당시에 집회 신고도 안 되는 그런 투쟁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투쟁 장소에 대한 이전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조합원들은 거기에 응해서 시청 재능교육 사옥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청 황구당 농성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2010년 11월에 시청 황구단 농성장으로 이전을 했고요. 시청 황구단 농성을 이전하면서 초반에는 연대 단위들과 함께 많은 투쟁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겨울에 그렇게 되고 이제 봄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연대의 발길들은 좀 끊어지고 다시 고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투쟁으로 돌파한다기보다는 잊혀지는 투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절박감이 있었고요. 절박감 속에서 조합원과
지부장이, 지부장 단식 그리고 삭발 이 투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삭발과 단식 투쟁 과정 속에서 재능아웃 국민운동본부가 꾸려졌고요. 그것이 성과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아웃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투쟁의 연대 단위들도 기존의 운동 아니면 노동단체나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넘어서 각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쟁의 방식들도 다양화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이 투쟁 시청 환구단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왜 말이 안 나오죠? 예, 시청 환구단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해고자들도 대량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조합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게 됐고요. 그러면서 회의 체계도 다시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자들이 생기면서 투쟁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간의 소수가 회의를 진행해서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해고자 전원회의라고 해서 해고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도 기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환구단 투쟁이 쭉 진행이 그렇게 좀 힘있게 진행이 좀 되어 오았고 그 과정 속에서 2011년 4월 달에 회사가 민주노총 서울본부하고 서비스연맹을 통해서 교섭 안을 제시했습니다. 순차적 복지, 그리고 생계비로 월 50만원, 그리고 황창훈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복지를 약속하는 그런 것을 안으로 제시했고 조합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계속 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시청환구단 농성을 쭉 진행하는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결합하고 연대단위들이 결합하면서 그런 성과로 사실은 이런 한 번도 아니라고 나와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교섭안이 나오고 그리고 2012년 4월에 다시 이건 교섭안은 아니고 서비스연맹 강교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은 교섭을 하자. 교섭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해고자 전원 복직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황창원 동지도 포함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섭을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교섭을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고 교섭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섭을 하고 싶으면 노동조합하고 직접 이야기하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4월 달에 그것을 거부하고 6월 달에 다시 회사와 교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회사가 이야기하는 최종안 2010년 828 최종안이 나오게 되었고요. 최종안 역시 단체 협약을 안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자라는 내용 때문에 노동조합은 거부했고요. 계속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구단 농성 투쟁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성과들을 내왔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들도 발생됐고 조직 운영 방식에서의 문제의식들이 제대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소통하고 해소해 나가지 못한 문제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과정에서 조직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회의조차도 전원회의로 회의를 진행해 갔었는데 회의조차도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2012년 8월부터 회의가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로 넘어가면서 대선 투쟁이 진행됐고 정세적으로 일단 대선 국면을 이용을 해서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자.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취임 전에 박근혜 정권의 압력을 최대한 넣어서 무엇이라도 하나 해결하고 가는 국면을 만들자. 그렇게 압력을 넣자. 라는 정세들 그리고 분위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재능지부는 그 8월부터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별다른 투쟁 계획을 내오지 못했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농성 투쟁만을 조합원들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무작정 이렇게 무기력하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도 무엇인가 해서 문제를, 그리고 정부를 새로 취임하는 정부에게 압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거리로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조합원들이 뭔가 선도투쟁을 할 수 있는, 보강도 투쟁을 할 수 있는 하자라는 결의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의 결과로 2013년 2월 6일 종탑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탑 고공농성에 돌입을 하면서 사실 조합원들은 이 조직적인 문제들이 투쟁을 하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못했죠. 더 문제는 부각되고 외부적으로도 조직 내부가 분열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탑투쟁으로서 가장 크게 본다면 조직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는 양상을 분열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탑투쟁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런 큰 성과들이 있지만 사실은 종탑투쟁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조직 내부 분열이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는 조직 내부 문제에서 얘기됐던 내용, 주되게 얘기됐던 것들이 임기 문제와 지부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단위들이 중재에 나섰었는데요. 사실 중재에 나섰지만 많이 실패했고요. 가장 그 중에서도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협세의 중재였습니다. 비협세 중재가 사실은 조직 내부에 더 치명적인 과정들을 남기고 조직 외부에서도 외부 연대 단위들도 더 혼란스러운 단계가 되게 됐죠. 그 원인은, 그 얘기는 이제 비협세에서는 처음에 중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고, 노동조합도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종탑 초기였죠. 어느 한 일방이 교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교섭을 미루고 중재에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중재 과정 속에서 임기의 문제도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 임기는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있어야만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럼 새로운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법률원의 자문에 의해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까지도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비협세 중재로 인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내정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비협세에서는 강종숙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대의원대회 전에 교섭을 시작을 해서 빨리 이 투쟁을 마무리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면 그 내정을 하는 것은 대의원대회를 여는 의미가 없으므로 어떻게 됐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고요. 대의원대회에서 두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강종숙과 황청훈 조합원이 출마를 하게 됐고, 황청훈 조합원이 대의원대회에서 전국특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비협세에서는 재능지부 비대위가 중재를 깼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분열의 문제 그리고 조직 내부가 또 한 번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죠. 그렇게 실패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종탑투쟁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대위와 연대단위들을 확대시켜서 이 종탑투쟁만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저희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으로 인해서 시민과 그리고 이 투쟁의 영역을 넓혀서 회사를 압박하고 압박해야 되겠다. 특수고용직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내면서 이 문제들을 좀 사회에 의제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열의 문제로 인해서 연대를 확대하는 건 실패하게 됐죠. 그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내부가 분열되면서 각 연대 단위들은 나타나는 이제 입장들이 그런 거였죠.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탑 그 정도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23쪽으로 넘어가면 저희 재능주제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범죄장으로 투쟁하겠습니다라는 저희 입장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합의문이 나오고 이후 투쟁, 노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합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안에서 가장 큰 것은 해보자가 전원 복직되었고 그리고 단체 협약이 원상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체 협약이라는 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단체 협약이라는 이름을 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회사 역시도 5년간 그 긴 투쟁을 하고 회사도 그렇고 긴 투쟁 속에서도 그것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단체 협약을 원상 회복한다라는 말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노동조합에서 보통 거쳐서 몇 개월 거쳐서 복직을 하거나 복직하는데 즉각 복직을 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제도를 저희가 합의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 안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고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과제는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현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각오입니다. 이 각오가 다시 한번 안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0분도 안 걸릴 거라고 장담을 하더니 지금 20분을 내려서 제가 보니까 이게 무려 투쟁 기간으로 농성투쟁 기간으로 봐도 2076일이고 2007년으로 보면 거의 7년여 세월의 투쟁 기록이잖아요. 그거를 불과 4페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요 행간에 실린
다 하려면 아마 뭐 한 2박 3일 정도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중간중간 좀 말도 좀 바뀌시고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세세한 뭐 부분까지는 나중에 아마 전형투쟁은 뭐 백서도 아마 발간을 해야 될 텐데 꼭 하세요. 이런 투쟁은 백서 발간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좀 더 뭐 구체적인 투쟁 경과나 이런 것들은 또 다시 뭐 정리를 지부가 공식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아마 굉장히 좀 초벌 정도의 이제 평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여러 가지 좀 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황성길 선생님 모시고 재능교육기부 투쟁의 운동적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일종의 뭐 보조 발제일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황성길 선생님. 비정규직 중에서 소위 특수고용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아주 자본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한마디로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 경영하는 경영자, 기업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는 나랑 1대1로 서로 계약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다른 문제는 다른 뭐 보험이라든지 모든 그 일하는데 비용 문제는 네가 되고 너는 하나의 소사장이다 말이야. 나는 큰 사장이고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특수고용 문제가 이태리에서 특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소사장이다. 너희는 너희 노동력을 경영하는 사장이고 나랑 1대1로 계약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재능이 단체 협약을 선고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 거예요. 상당히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 사측하고 어떤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운동사적 의미가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개별적인 하나의 소사장으로 보이는데 단체 협약을 해주겠다. 이건 단체 협약을 뭐 사인했다. 이건 상당히 커다랍니다. 제가 일단 그런 지적을 하고요. 일단 좀 크게 한번 그 비정규직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자본주의 그러면은 8페이지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전 지구가 전부 자본주의적으로 변해있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팔죠. 노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신체를 팔면은 대부분 무산자계급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투하한 노동력보다 더 많은 걸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서는 소비가 다 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느 조그만한 맨체스터하고 리버풀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을 해갖고 점차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북미로 막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재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겪게 된 것이 이제 제국주의,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 겪는 거죠. 왜 서로 시장을 뺏으려고 이제 팽창하다가 여기저기서 부딪힌 거죠. 그런 과정이 계속 되면서 결국은 말하자면 잉여가치를 계속 생산해내야 하고 그거를 갖다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잉여가치는 물건이죠. 물질이죠. 물질인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소비돼서 현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본주의는 굉장히 뭐 빠르게 성장하고 팽창하는 거지만 그 과정이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항이 팍 터지는 이유가 이런 거면 생산은 전부 다 한 기업에서는 계획을 하지만 결국 사회 전체에서는 계획적으로 전부 다 그것이 일치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무정부성이 자본주의 경제는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모순이 계속적으로 팽창하면서 확대되고 심화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포도주의라는 게 막 세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임금을 많이 주고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대량 생산한 상품들 소비해요. 그게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되면서 1960년 후반까지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게 지속이 돼요. 유럽하고 일본, 캐나다, 북미 쪽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또다시 그 소비주의라는 게 상당히 그 소비되는 물건들이 내구성 있는 소비재들이거든요. 전자제품이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는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생산 능력은 늘어나고 계속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소비자들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또 다른 팽창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고 동아시아가 겨냥된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련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세 번째 페라그라피를 보면은 그 주로 일국 차원에서 노동력이라는 이름의 신체를 팔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 이동성이 자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을 수밖에 없죠. 아주 일부 전문직을 빼놓고 또한 IT 기술이 도입에 따른 지구적 차원의 생산력의 급속한 발달로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구조적 실업은 세계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또한 IT 산업의 발달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적으로 확대하시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문제는 정기적으로 뭐 몸을 판다 아니면 이 사람은 비정기적으로 몸을 판다. 근데 원래 옛날에 이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표준 노동이냐 비표준 노동이냐 이런 거였어요. 스탠다드냐 넌 스탠다드 이런 거하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 스탠다드라는 게 말하자면 더 일반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비정규직 노동이 스탠다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표준적인 노동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양쪽으로 늘고 있죠. 양쪽으로 늘고 있고 양쪽으로 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이제 일반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서 무산적이고 자신이 유혈한 소유물이 신체를 팔아 살아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양산된 일자리 절제적 구조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민족 국가로 묶여있는 무산자들 간에 아직 무산자들이라는 게 아직 노동을 못 파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같은 국가의 무산자들 간에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런 현상들이 자본의 무한한 이동성과 묶여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경제 민족주의는 강화되죠. 자본은 언제나 뜰 수 있는데 노동자들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적이 중국의 그리고 일본의 노동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그 자본의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은 굉장히 간단한 거에 하나가 이 노노 갈등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보통 분리통치라 그러는데 노동자 결국은 계층화시켜갖고 그냥 같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고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공장, 현대중공업 이런 데 가면은 보통 4개나 5개 정도의 그 노동자 계층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규직, 정규직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정규직, 그리고 현대자에서 고용한 비정규직, 그리고 뭐 협력업체에서 온 진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또 산업연수생들, 많은 경우는 여성 노동자를 한 또 계층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보통 5계층이 가까운 층이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질적이고 또 많은 노동 조건들을 갖다 차별화시켜버리는 거죠. 그 내부에서 경쟁을 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서 아주 일반적이었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일제하고 이제 많은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노동 구조를, 산업 구조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구조가 이중적인 상태에서 이런 게 굉장히 처음에는 대기업과 부속을 납품하는 납품 기업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그룹 내에서 그런 노동의 계층화가 일반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기아차에서 체결한 농사제도 같은 거였죠. 그 정규직을 갖다가 물려줄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냈죠. 그런 걸 갖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게 일본에서는 80년대 상당히 유행하던 거거든요. 80년대 유행을 했고 지금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하나의 현대판 음소제도라고 할 수 있죠. 부모 중에 하나가 정규직에서 나갈 때 비정규직인 자손을 갖다가 정규직에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비정규직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노동할 수 있는 정규직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정규직, 이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서비스업에서는 감정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 전에도 많이 회자됐는데 이 감정노동이라는 게 서비스업이나 이런 어떤 텔레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갈라진 상황에서 이 감정노동이라는 게, 이 감정이라는 게 생산률 향상을 높이는데 자본가들한테 많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노조가 형성이 되고, 뭐 노조는 밑에 있듯이 여러 가지 노조가 있죠. 뭐 영국에서 맨 먼저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업종별이 이렇게 있죠. 업종별로 만들어지고, 우리 같은 직업 가진 사람끼리 노조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도 만들고, 안 된다, 우리 더 힘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별로도 만들고,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도 만들고, 어떤 경우는 뭐 서울 지역, 울산 지역 하는 지역 노조도 있고, 다양한 노조들이 형성이 되죠. 근데 노동조합은 어쩔 수 없이 주로 노동 조건들하고 이제 사측하고 이제 협약을 하는 거죠. 그게 산별노조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전국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죠. 같은 산업에 있는 노동자하고 자본가 집단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면은 모든 지구에 의무적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그 지구는 그 의무적으로 그 합의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는 것들을 전국적으로 체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럽의 산별노조는 한국이랑 좀 달라요. 걔들은 우리처럼 기업들이 연합한 노조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금속노동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조에.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지부라는 것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노동조합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쥐고 있는데, 지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지부를 어떻게 뭐 통제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유사한 형태의 산별노조인데, 이거 산별노조라고 하면 그냥 산별노조인데 그냥 기업별 연합체죠. 기업별 연합체가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이익을 대변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느 집단이 집행부가 되어도 우선은 조합원이 경제적 이익을 대부분 대변하죠. 그런 거면 노동조합은 조합 자체라는 게 자기를 고용한 자본가의 그 어떤 합의 아니면 투쟁, 뭐 파업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노동조합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그 연합체죠. 그리고 그런 기업별로 아니면 산업별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의 지나치게 몰린 권력과 민주적 의견 수립 과정인데, 한국의 노동조합도 민주적인 의견 수립 과정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는 단지 조합원의 결정을 전달하는 우편부의 역할을 하며, 만약 집행부가 결정된 사안을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면 즉시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소환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노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옛날에 저 울산 쪽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노조 집행부가 형성이 되면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국회의원이 맘대로 해버리죠. 자기가 지킨 거 다 안 지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민주적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끌어내리는 방법이 이 조직이론은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조합원이 결정한 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모든 그 지위를 상실시켜버립니다. 자동적으로. 뭐 조합원이 뭐 표결을 붙인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소환해버리는 뭐 그런 시스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밑에서 결정한 걸 갖다가 그대로 실행하는 어떤 시스템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 조합원들이 전부 다 결정하면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합원들이 결정내는 게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조합원들 깨닫죠. 다음에 또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는 무슨 여러 세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서 그 골이 깊어지면서 조합원 간의 어떤 같은 이해관계가 마치 뭐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져 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가들 중에서 마르크스 자체도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그냥 교육 기능 이 정도지 무슨 혁명 기능이다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혁명도 아니지만 노동조합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개인은 자기 정치 조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동조합 자체가 무슨 정치 조직이다 아니면 어떤 전반적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다 다른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만약에 노동자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달마다 얘기하죠. 노동자 의식 같은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솔직히 저는 이런 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노동자가 다수인데. 항상 선거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겨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성향이 어떻게 표출되느냐는 것은 노동조합의 경제적 현안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일단 입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정치 조직에서 노동조합을 갖다가 관여를 할 때는 자기 정치 조직의 입장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거는 여태까지 현장을 분열시킨 뭐 여러 그렇잖아요.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러 정치 조직 막 들어가서 이쪽 뭐 위원장 한 번 하고 저쪽 위원장 한 번 막 치고 그럼 승리한 거고 그리고 갑자기 저쪽 이렇잖아요. 어떤 노조는 자기가 보기에 어용이라고 막 욕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경제적인 이걸 대변할 것 같아. 그럼 거기를 찍었어. 그럼 갑자기 뭐가 돼요? 비민주적 노동자로 변해버려요. 어용 노조를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왔던 거죠. 진행돼 왔고 지금 그 결과물들이 전부 다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파괴돼 버려요. 재건하기 힘들고 이런 식의 어떤 막 한탄을 하는데 전부 다 들어보면은 저도 뭐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들어보면은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엄청나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면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깊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과연 무엇이 문제였느냐는 걸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그 조합하고 정치적 조직하고 입장은 정치적 조직이 그런 식으로 조합에 개입을 해서는 조합은 사분 오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합은 조합대로 놔두고 조합은 각자가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 조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 30분 정도 하라고 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면은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어놨지만 여기 임금 인상 말이죠. 뭐 일자리 시키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건데 어차피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욕망을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임금을 올려야 되고 임금 떨어지는 거에서 저항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임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자들이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만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고 우리가 참여하는 세상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안 그러면은 뭐 자본가가 마치 뭐를 베푸는 것처럼 2% 올려달라, 5% 올려달라 이런 어떤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자리 지키기에 대해서는 참 이게 보통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본주의에서 몸을 못 팔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수두룩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혁명이 일어나면 전부 다 해방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옛날에 볼셰비키 혁명 당시처럼 성공해놓고 기계 하나에 한 명 필요한데 5명씩 갖다 놓고 우리는 완전 무력이라고 떠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에서 다른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는 완전 무력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가져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가동률로 온 국민이 일을 하면 도저히 소비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을 가서 조금 가서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건데 그런 사회를 지금 어느 정도 생산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획기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자리를 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그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일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장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일부 생산을 갖다가 주는 거죠. 그런 어떤 연습 자체가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상력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를 자본주의에서 일자리는 뭐죠?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스가 얘기한 대로 미래의 사회는 자본주의에서의 내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가 끝나고 사회주의가 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지금 공무원제도가 아직도 있는 것도 많잖아요. 공무원제적인 질서가 아직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아버지 재산 이어받는 게 공무원제적인 질서. 아직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걸 갖다 건드리지도 않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지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동자들이 지금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투쟁이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치 투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투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어디 표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 전체 많은 그 사회 집단 중에서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노동자가 중심주의, 노동자가 자기들이 노동자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노동자주의가 아니라 사회 변혁의 노동자 중심주의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노동자 계급 차원을 넘어서야죠. 넘어서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작업장을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경제투쟁은 결국 이게 제 생각으로 이게 정치투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알게 되겠죠. 아, 이게 다른 건 다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 이 거대한 생산 자본의 사적 소유에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아도는 아파트 자체도 그렇잖아요. 노숙자가 수두룩하고 집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아파트는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을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10채 중에 2채는 집 없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배분하는 걸로 하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이 스스로 뭔가 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실행되는 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옛날 영국, 독일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게 노동자 운동인 거죠. 그리고 노동운동은 없어요. 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거지. 노동자운동에서 무슨 조합 세계적으로 만들었고 정치 조직 만들어갖고 거기서 누가 당선시키고 수동적인 어떤 표를 던지는 사람.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레이버 파티를 만들거든요. 그 노동조합이 계속 자유당 도와주다가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당을 만든 게 이제 레이버 파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조직이 노동조합을 막 건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하여간 시스템은 비슷하게 작동을 했죠. 근데 그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뭐 우리가 알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노동자들하고 연관된 많은 경우는 그게 레이버 파티가 노동자들이 계급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자들의 의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려면은 계급 정당에서 전부 다 국민정당으로 옮겨가요. 국민정당 내지는 뭐죠? 잘 얘기하면 민중정당이죠. 네? 그런 식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튼 하여간 이런 발제했지만 제가 오늘 발제를 받아들인 이유는 특수고용자라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 협약을 했다는 것은 진짜 앞으로 한국의 노동자 운동에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좀
노동자 운동을 옆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죠. 뭐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지만 느끼는 점을 갖다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발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미리 시간을 30분을 드린 줄 모르고 다음에 이어드렸습니다. 그냥 이거 재령투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면을 짚어주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온 걸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자본주의와 이 계급운동 전반의 쟁점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별 체결이 갖는 역사적 의미까지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거의 강연 수준의 보도를 찍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뒤에 보니까 지금 이제 성명서를 낸 단위까지 해서 4개 단위에서 이제 입장을 냈네요. 그래서 한국기정노동단체협회, 그다음에 서구기정노동센터, 전국자파연대회, 그리고 정교조 서울지구.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평가에 좀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보면 이제 뒤쪽 그 세 단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담는 이런 입장 표명을 해주셔서 일단은 뭐 토론은 나중에 자유 토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 뒤에 첨부된 서면 입장을 제출한 단위들 대표해서 오신 분들 의견을 듣고 제 생각에는 좀 뭐 너무 이게 또 지리하게 하면은 또 지치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좀 머리를 맑히고 또 담배 한 대 피워야 또 이렇게 굉장히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 전에 좀 뒤에 입장 표명을 한 이 부분은 좀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서 그 순서대로 제가 좀 청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마음고생을 심대하게 하신답니다. 이제 서구 비정규노동센터 김희연 동료가 계신데 먼저 좀 대신에 5분으로 시간을 좀 지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제가 대표가 아니어서 운영위원회 시키려고 많이 나가봤어요. 사실 9페이지도 안 되는 입장서라서 읽어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특수고용직 노조가 단체 주석을 체결하고 해고자가 전원 부집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 투쟁이 기간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비단 내부 분열뿐만 아니라 이 투쟁이 왜 장기화되었는가까지 짚자면 굉장히 할 말들이 많겠죠. 지금 내부 분열이 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투쟁이 왜 11명의 해고자만을 남겼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조합 내부의 잘못된 전술이나 잘못된 결정들도 있겠지만 기간에 연대단체들이 개입하면서 같이 저지른 오류들도 함께 반성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려되는 것은 저희는 사실관계나 절차상의 문제나 운동의 원칙이 아직은 평가될 때가 아니라고 부차적인 문제라고 좀 의견을 모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평가서의 내용들이 전부 절차상의 문제나 운동의 원칙이나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우려됩니다. 아직 재능투쟁은 끝났다고 얘기하기 뭐한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는 것에 약간 우려를 표하고요.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정교조 아까 우리 황성필 동지께서 이제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교조도 지난 24년 동안 각종 민주노총 단위들의 연대투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 정교조 자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한 이 집회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런 일도 있어 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이제 종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정교조만으로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의미는 이제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평가 속에서 또 어떤 의미 속에서 이것이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정교조라는 것 자체가 연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자체의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큰 조직이다 보니까 연대에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들은 이미 뭐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도 제대로 그 위상과 규모에 걸맞는 연대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이 뭐 한계로 그대로 드러났고요. 성과도 있었겠지만 그 한계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또 반성 속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글로서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서울지부 평가서는 아직 뭐 토론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좀 정서를 다루시는데 그럼 요거는 지금 초안 주신 건가요? 평가 초안?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좌파 연대회의에서는 어느 분이 누구니 문재영 얘기가 축약해서 한 5분 내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작 연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우리가 이 산업 노동자 재능적 지부의 올해 특수 고용직 비정규직 투쟁에 승리했다는 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해도 뭐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특히 특수 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것은 아마 재능교육지부가 아마 최초로 획득한 중요한 획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특수 고용직 노동자가 250만, 실제 500만까지도 고려되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실제 500만이라는 그 노동자들이 재능교육 투쟁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농가성이 인정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결성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거는 다시 경제투쟁 나가 정투쟁 할 수 있는 가장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깊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요, 이제 그동안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전에 그 유덕규 동지가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음 많은 정말 그야말로 이번 그 투쟁 과정은 그야말로 참 피와 눈물로 참 싸웠던 그런 투쟁에 대해서 관이 아니고 있고 5년이라는 그 장장 그 세월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그야말로 우리가 다 같이 좀 깊이 새겨야 될 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그 당시 과정을 보면은 저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인가요? 비업세. 비업세가 이제 그 당시 계획을 되면서 아까 유덕규 동지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비업세가 사실 지난번 2월 초에 그 당시 대의원 선거를 할 때 그때 이미 비대위원장을 내정을 하는 그렇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하고는 주주적인 요구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 중심되는 이 노동운동, 이라이들이 조합을 깬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진짜 노조 없는 뭐 도석 같은 이상한 그런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노조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업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재능교육지부뿐만 아니라 연대 단위학 공대위 쪽에 비협상은 진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평가를 보시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치 판단 유보와 그다음 인생 공격형 그 마타도를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아마 생각이 있을 겁니다만 아직도 평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수행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들 맨 처음에 조직화 시작은 경제투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방 재능투쟁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수술 문제로 시작을 했고 경제투쟁입니다. 경제투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당사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다른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지가 못합니다. 그 바로 법률 노동계 투쟁이 그동안 바로 노동자들이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을 옮겨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노동계 투쟁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법률 투쟁, 회전 투쟁 이게 바로 정치투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노동계 투쟁을 해왔는데 민노총이 맨 처음 만들어지면서 해왔는데 그때부터 민노총이 이제 개량화되면서 노동투를 접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 정리해고 도입, 비정규직 도입 전부 다 민주당 정권 안에서 된 거 저는 잘 알고 있죠. 그 민노총이 제대로 저항을 해가지고 법을 바꾸는 정치투쟁을 했어야 되나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80여 개의 농성장이 지금 넘치고 있는 바로 이런 현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되면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지금 재능투쟁이 좀 성립했다는 그거는요, 우리가 볼 때 민노총이 물론 뭐 도왔습니다만은 그 공대라든지 다른 모든 연대 단위들이 같이 결합해서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차제에 저는 민노총이 지금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여기 보면은 그 노역추하고 조직이 나오는데 그 노역추 같은 조직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역추에 옛날 노역추 멤버였는데 이름이 아방다르고 가르프하고 그 진본에서 실었는 모양인데요. 우리 좌파 연대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그 단식 농성을 해제하고 다른 연대 투쟁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재능투쟁이 이른바 조합주의 투쟁이다라고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 18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막스 엥겔스 그 당시 이제 투쟁할 때 그때에 처음 나온 말이 그때 조합주의였습니다. 1871년도에 그 막스가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막스가 경제적 운동과 정책 운동하고 연관에 대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책을 그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경제적 운동과 정책 운동 간의 그 변정법적 발전에 관한 그 편지인데요. 거기서 막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조합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사의 경제적인 틀에 묶이면은 절대 농사가 자기 임무를 못하면 정치 수행도 못하게 되고 갇히게 되고요, 겉에. 그래서 결국은 농사의 임무라는 것은 전 민중 계급을 해방시키는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이제 보면은 거기서 막스 이야기가 조합주의 같은 건 배량주의로 흘렀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농자들은 계급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그게 바로 농자들의 궁극적인 임무라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재능투쟁은 저는 그래 봅니다. 소수 고용직이라는 이걸 한 노동자 인정받게 한 것 이게 내가 볼 때 법률 개정에 해당되는 그런 투쟁이기 때문에 정책 투쟁으로는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노역주 동지라든지 그런 동지들이 조합주의란 말
그걸 취소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면 이제 파리 합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보니 시정 항모단 쪽에서 그걸 뭐 부정을 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경제투쟁에서 정기투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막서 그 당시는 우리가 노조 이뭐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국은 말이죠, 노조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라는 것이 없는 거죠. 예컨대 재능투쟁의 조합원들은요, 이른바 산업계획원이었습니다. 산업계획원. 실업자이죠. 실업자가 복직을 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제투쟁이든 정치투쟁으로 다 해야 하는 건데, 오직 복직투쟁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투쟁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왜 지금 재능투쟁이 아직도 미완입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노조 운동을 새로 일으키고 민노총을 새로이 우리가 혁신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자본과 권력이 되어가지고 투쟁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재능투쟁의 노동 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투쟁이고 그 점에 대해서 중국장학연대회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민감한 지점까지도 포함해서 일단 세 단위에서 해주셨고, 작가님들이 보니까 비옵세 사과해가지고 제가 이때 당시에 비옵세 집행위원이었는데 뜨끔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좀 따져볼 부분이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편리하긴 합니다만 좀 일찍 설명을 내린 한국비정규 노동단체 네트워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 내부에서는 되게 좀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내부 갈등은 원래 포함하지 않고 2012가 200일 총당 농성투쟁 성과 그리고 이후의 과제, 특수고용 일반의 과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비정규 센터들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제 환부단과의 갈등, 노조 내부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합의에 이르게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평가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한 문단으로 짧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성명서와 입장서를 낸 단위들까지 포함해서 일단 발제격의 얘기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재능투쟁과 관련해서 가장 주역적 책임을 진 단위는 사실 이제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를 위시한 이제 상급단체들일 텐데요. 아마 이제 굉장히 좀 자기 고심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산후위를 위시해서 최근에는 데모당까지 재능투쟁에 적극 결합한 이런 또 연대 단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지 않은 분들을 그렇게 많기는 한데 이런 단위들까지 아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좀 넓을 것 같긴 한데 같이 좀 마음을 모으는 그런 토론을 좀 잠깐 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